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근대 음식과 산업 강좌를 맡은 임채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7번째 강의로 소주의 제조업, 산업화와 대중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식민지 시기의 조선에서 소주 양조업이 어떻게 재래산업으로부터 공상생산체제 중심의 산업으로 탈피하여 총독부 재정을 뒷받침했고, 나아가 어떻게 식민지 주민에게 미각의 근대화를 초래했는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조선에서 식민지적 근대화는 정치, 경제에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수반하였고, 더욱이 현지 주민의 영양 섭취와 기업훈 선택을 바꾸어 갔습니다. 관원상제 의회는 물론이고 일상 식생활의 일부, 때에 따라서 농장업대의 새참으로 애용되었던 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맥주나 위스키와 같은 새로운 서양술도 해외로부터 도입되었지만 음용은 여전히 특정인들에게 한정되었고, 전후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나서야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인 농민들은 종래에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었던 막걸리를 지역적으로 남부를 중심으로 많이 마셨습니다. 물론 생활 수준이 높은 경우는 막걸리에 비해 밑술을 여과해서 맑은 술, 즉 약주를 만들어서 자가 소비하거나 시장에서 약주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 북부를 중심으로는 재래 중립이었던 고리로 소주를 양조하여 자가 소비했거나 판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 총독부는 양조장의 근대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조업의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조장을 정리하여 집중시키는 집약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자가제조, 즉 집에서 양조를 해서 소비하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존중하여 면허를 내주거나 어느 정도 양조장이 성장하여 시장 구입이 원활해졌다고 판단되자 자가 제조 면허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술은 시장을 매개로 한 소비가 확장되었고, 그것을 전제로 공장 생산이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류가 소주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1인당 주류 소비 최대가 된 한국에서 소주로 대중화되어 있는 주정식 소주도 이 시기에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원 확보라는 총독부의 목적과 합치했다는 것을 푸슬하겠습니다. 나중에 소주 소비는 조선 남부로 확대되었고, 계절적으로도 여름뿐만 아니라 연중 소비되는 음료가 되어 탁주에 대중적인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소주는 식민지계의 생활사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주 양조업은 주조업의 일부로만 다루어져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사적 검토만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주익정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조선인에 의한 자본 축적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로 탁주, 약주, 소주로 이루어진 조선의 술에 주목하여 주조장의 집약화 정책, 검사 감독 강화, 흑국 사용, 증기식 중류기 도입, 대규모 주조장의 등장, 특히 소주에서는 신식 소주, 즉 주정식 소주의 등장, 소주 제조장의 높은 공장화율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인 주조업은 해방 전까지 발전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소주에 관한 서술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소주 주조업에 관한 분석이라고 하기 어렵고, 통계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재래식 소주와 신식 소주의 구분 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신식 소주가 소주업계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로 초래된 카르텔의 행위, 그리고 전시아의 변형 등은 고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현은 스탈론의 입장에서 식민지 시기의 주조업을 분석하여 1916년 조선 주세령 제정과 몇 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세율과 최저 제한 석수의 인상이 되풀이되었고, 총독부는 주조장의 집약정책, 제조량의 사정 방법, 조합 형태로의 합동, 식당과 주조의 겸업금지,
신규 면허 억제를 추진하여 재원 확보를 추구했다고 보았습니다. 민족별로는 일본이 중심이 된 주정식 소주에 대해 세제, 원료 조달, 금융, 지리적 배치 등의 우대 조치가 시행되었고 조선인에게는 불리한 경쟁 조건이 만들어져 군소 주조장들이 대량으로 몰락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934년에는 조선 소주업자가 모두 도산하여 조선 소주도 그 모습을 감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주정식 소주공장이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일본인 자본의 주도하에 설립된 것은 사실이지만 민족별 경영 조건, 곡자 소주, 즉 누룩 소주의 흑국 소주로의 전환, 주정식 소주의 등장, 조선술의 저질화, 주류 조합에 대한 이승일의 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34년 6월에 조선 주세령이 개정되면서 조선 소주와 비조선 소주의 구분이 폐지되면서 1934년에 조선 술인 소주가 중류주 소주로 집계되었던 것을 식민지 수탈론의 입장에서 오인하여 조선인 소주업자의 도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래식 소주는 200에서 300개 업체가 존재했던 것이 확인되며 현재 한국 최대의 소주라고 할 수 있는 진로의 전신인 진천주조를 비롯한 조선인 소주업자가 다수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생산 수십만 석의 조선인 주조업자가 모두가 일거에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인 소주업체의 완전 소멸설은 김승의 연구에 의해서도 되풀이 되었습니다. 부산 지역에 한정하여 주조업을 논하면서 이승연 논지를 무비판적으로 개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924년부터 주정식 소주가 시판된 이후 위기의식을 품은 조선인 소주업자가 염가의 흑국 소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승의 논문의 표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주정식 소주 판매는 1919년에서 신식 소주를 생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주정식 소주로 개업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흑국 소주에서 주정식 소주로, 곡자 소주에서 흑국 소주를 거쳐 주정식 소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다양한 경우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식 소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일본인에 한정되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고자 합니다. 김승은 1929년부터 대선 소주가 참여한 주정식 소주 시장은 4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도 그가 제시한 표에 비춰보더라도 문제가 있고 실태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 왜곡은 통계에 대한 부주의에서 위로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가 부록에서 제시한 표들도 틀린 곳이 많습니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에 대해 이 강의에서는 재래식 소주와 신식 소주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나 조선총독부 제국의회 설명자료 등에서 관련 정보를 집계하여 장기 통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신식 소주, 주정식 소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소주 주조업의 실태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 술에 대한 연구서 정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선 주세령의 실시와 양조장의 정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